지난달 취업자가 작년보다 41만 9천 명 증가해 석 달 연속으로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실업자는 10만 8천 명 감소하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최고를 보였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한미일 합참의장은 이번 주 비공식 협의를 갖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에 응하는 건데 검찰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회의 방해를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했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시 뒤 참사 당일 위독한 구조자 이송지연 의혹 등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잠시 뒤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현재의 경찰은 믿는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0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오늘은 수험생들이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김정아 앵커의 휴가로 일주일간 제가 대신 찾아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오전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들과의 접촉은 피한 채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하는 거죠? 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이고요. 고발이 이루어진 지 201일 만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지난 4월 여야 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제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죠. 당시 사개특위 의원으로 부임된 최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서 유리창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했던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일련의 과정에 당 지도부인 나 원내대표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이 들여다보는 혐의입니다. 사전 모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2차례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고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 사태가 기록된 영상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충돌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 승인과 여야 사당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 탓에 벌어진 것이고 한국당은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보통은 나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 이후에 회의실 밖에서 현안에 대해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오늘은 회의실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측은 나 원내대표가 나오지 않을 거고 오후에 검찰에 출석해서 얘기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전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앞서 지난 1일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며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는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당시에 맞고소 고발됐던 이 다른 정당의 여야 의원들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여야를 모두 합쳐서 110명이나 됩니다. 자유한국당 60명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올라 있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고발인, 피고소인,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강남 1차장 검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검찰이 유독 한국당 의원들만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며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달라.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연루자들을 우선 기소해달라. 그리고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는 수사를 완결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에게도 또 당 현역 의원들을 대표해 출석하는 나 원내대표에게도 경고와 압박을 보낸 셈입니다. 예, 어제 저희 YT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여러 명이 거론되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죠. 네, 추미애 의원이 법무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YTN과 만나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으로 2016년 8월부터 2년간 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까지 이끌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와 정계 모두 이해가 넓다는 점도 여권에서는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추 의원 측은 장관직 제의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국 사퇴 이후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 그리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어 왔는데 현재는 후보자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후폭풍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밀고 갈 후임자인 만큼 문 대통령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수능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의 1,185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예, 수험생들이 많이 떨리는 심정일 텐데 이미 수험표를 받았을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먼저 교실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시 한번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영역과 과목이 원서 접수 때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수험생들이 각자 내일 입실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을 시각입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장 배치도를 보고 건물 바깥에서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하는 시간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6천여 명 감소한 54만 8천여 명입니다. 예, 수험생들이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1교시 시험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각까지 입실해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드린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 및 탐구 영역 순으로 오후 4시 32분까지 진행됩니다. 5교시 시험 영역인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할 점은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또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의 종류와 관리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을 볼 때는 수험표에 나와 있는 선택 과목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합니다.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균입니다. 예, 말 그대로 수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곳곳에 조금 전인 오전 11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밤부터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영서 내륙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춘천, 화천 등 영서 지역으로 발효 시각은 오늘 밤 11시부터입니다. 내일 아침 지역별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4도, 철원과 파주도 영하 6도 등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이 전일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져서 영하권에 머물 때 발령이 됩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수능일인 내일은 이제 영하권 추위에 황사까지 겹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일 날씨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예비 소집일부터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에 돌풍 그리고 벼락, 우박까지 동반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늘 내리는 비는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되는 낮 동안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고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밤부터 진눈깨비나 눈이 날리면서 첫눈이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수능일은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능일은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세종 영하 3도, 철원과 파주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마치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에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추위에 대비한 복장 챙겨야겠고요. 호흡기가 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따뜻한 물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하고 지금의 경찰을 100% 믿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범행 현장의 상황이나 수법과 일치하는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야말로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윤 씨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춘재는 도대체 뭘 자백했길래? 주거 침입에서 강간해서 살해한 사건들은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춘재의 자백은 통상 주거 침입 강간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없는 이춘재만이 알 수 있는 자백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에는 장갑 등 아니면 헝겊 같은 걸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의 자백에는 그런 장갑이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고 김복동,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에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잇따라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서 결국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 정부에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일본 측이 재판에 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해역에서 어제 수습한 시신은 박단비 대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은 지문 대조와 DNA 검사 결과 박단비 소방관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색당국은 어제 정오쯤 추락한 헬기 동체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소방관 복장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박 대원의 시신은 어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1만 9천 명 증가하며 석 달 연속으로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45만 2천 명 증가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 큰 증가폭으로 취업자는 8월과 9월에 이어서 석 달 연속 30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5만 1,000명, 숙박과 음식점업이 11만 2천 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8만 1,000명, 도소매업은 6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로는 60살 이상에서 41만 7천 명, 50대에서 10만 8천 명이 증가했지만 30대는 14만 6천 명이 감소해 최근에 고용시장 흐름이 10월에도 지속됐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자, 브리핑 현장 보시겠습니다. 협력 관계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는 30명의 조사관들이 14개 대과제 그리고 50여 개 소과제로 나누어서 사실관계 파악과 그 의혹 입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 8개도 함께 조사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조사 개시를 한 이후에 여러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과 함께 총 130여 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친 결과 오늘 발표할 사항까지 모두 3개 사항을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 내지 3개 사항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 의뢰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수단 발족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각각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서로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진상규명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사참위는 수사 요청 대상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특수단에 적극 제공할 것이고 특수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측면에서 사참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 관계자와 조만간 만날 예정이며 자세한 협력 의제와 세부 일정 그리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조위 세월호 참사 소위원장 문호승 소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위독한 구조자 고 임경빈 군을 응급 헬기에 태우지 않고 함정을 4차례나 전전했던 의혹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 국무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 국방부와 미군의 고위 당국자들까지 한국을 찾습니다.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한미동맹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안 일부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로 관측을 하는데 맞는 분석인가요? 단순하게 이것을 압박 행보다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방안은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회의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일정이 아닙니다. 지난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방한을 했는데 그것은 태국에서 열렸던 아세안 다자회의 일정 때문에 우연히 방문 일정이 겹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마크 밀리 합참의장, 또 내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이것도 내일 한미 군사위원회, 또 모레 한미 연례 안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참석을 위한 일정이 방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핵심 의제 가운데 지소미아와 또 방위비 문제가 포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좀 상당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대응도 다르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가 연계가 되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하는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른 사안입니다. 미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미 국방부와 군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응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 군부 지도자들의 이런 발언은 최고 수준의 압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신용을 하는 그런 태도가 강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국의 반미 정서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현재는 일종의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용이다, 그리고 심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전략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의 기준점을 미국이 유리하도록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위비 협상 기준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1조 원인데 한국은 1조 원에서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 얼마를 내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침에 따라서 주한미군 운용을 하는 모든 자금을 합치면 6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협상의 기준점을 6조 원에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되면 미국 측은 아마도 3조 원이나 4조 원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2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또 논의 자체가 6조 원을 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심리전에 말려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에 앞서서 한국의 이 입장 변화가 먼저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 한미 동맹 관리에 타격을 줄까요? 네, 저는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 자체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한미동맹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충돌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와 같이 한국이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미국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미국은 매우 거칠게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대개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등 안보 현안 문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국내 2위의 글로벌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사실상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포니 신화를 일궜던 고 정세영 회장의 장남 정몽규 회장의 집념과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매각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현대산업개발은 단숨에 재계 17위까지 뛰어오르고 또 항공업계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세 개의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 HDC 그룹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네, 아시아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어제 오전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HDC 컨소시엄은 가장 많은 매입가인 2조 4천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경 컨소시엄과 KCDI 컨소시엄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매입가를 써낸 겁니다. KDC그룹은 곧바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매각을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주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여 주와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본 협상에서 치열한 또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HDC그룹과 금호는 구주와 신주 가격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금호산업은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로 인수 가치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몸값을 최대한 올리고 아시아나가 가진 구주 가격을 높게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HDC그룹은 아시아나의 돌발 채무 가능성을 잡아내 아시아나가 가진 구주 가격을 낮추고 신주 가격을 높여 이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6개 자회사도 통매각 대상인데 HDC그룹은 일단 통매각을 할지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 모든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유찰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네, 인수가 마무리된다면 이 재계 자산 순위가 기존에 이제 33위에서 17위까지 올라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시아나 부채가 또 적지 않아서 이른바 승자의 저주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HDC그룹은 그동안 건설과 유통을 주력 산업으로 이끌어왔는데요. 자산 규모 11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 재계 자산 순위가 33위에서 17위로 껑충 뛰게 됩니다. 특히 호텔과 면세점 사업이 관련 분야인 항공 사업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막대한 부채와 불안정한 자금 흐름 탓에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이후에 큰 후유증을 겪게 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정 상태가 충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수가 완료되면 이 항공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대규모 투자가 또 의욕적으로 진행이 되면 항공사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HDC그룹은 아직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수 금액 가운데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아시아나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66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27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노후 항공기 정비와 부품 교체 등 투자가 이루어져 그동안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거대 자본 수혈로 1위 대한항공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침체된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DC그룹은 국적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좋은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13년 이상 사용해왔던 날개 모양의 마크는 조만간 교체할 예정입니다. HDC그룹은 올해 안에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되면 새 브랜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는지 신생아 CCTV를 찾아보니까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하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이 아기의 이름이 아영이라고 합니다. 아영이가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님께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자, 아버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아영이의 현재 상태가 어쩐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호전이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동공만사하고요. 자기 예. 호흡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네, 그냥- 몸조리를 해야 할 아영이 어머님께서도 충격이 크실 텐데 어머님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일단 많이 충격받았지만 예. 지금은 다른 애들도 있고 해서 좀 기운을 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영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인데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밤에 갑자기 11시경에 예. 신생아실에서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다고 잠깐만 내려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미 이송 준비를 마쳐놓고 아기 호흡이 없다,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겠다 이렇게 갑작스레 이송하게 된 거죠. 예. 도착하고 보니까 아기 한쪽 머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 같이 갔던 산부인과 측에서는 아기 머리 보이는 건 몰랐다고 끝까지 예. 얘기하고요. 다음날 우리가 이제 종합 진단을 받고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두개골 골절, 뇌출혈, 이런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다 이렇게 진단받았죠. 그러니까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큰 대학병원으로 옮긴 거고 거기서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 소견을 받으신 거고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언제 학대 정황을 의심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 국민청 넣을 때까지만 해도 예. 그때까지는 이제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예. 차후에 제가 어떤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를 좀 경찰 쪽에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CCTV를 처음에 의심했던 시간만 돌려보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봤죠. 예. 돌려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이미 긴급 체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일단 처음에가 다쳤을 때는 예. 일단 호흡이 곤란해서 이송했다 예. 이렇게만 얘기는 했었고 차후에 이제 학대 정황을 알게 된 후에 찾아가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업무 배제시켰고 퇴사 처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가 공개된 이후에 병원 측이 사과를 뒤늦게 한 것이군요. CCTV 공개 전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학대 정황을 알고 난 뒤에 바로 찾아가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니까 조금 간호사가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이 던지기도 했었고 한 손으로 들기도 했었고 수건으로 얼굴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사실 이게 생후 5일 된 아기인데 부모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아버님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부모로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금 막 손이 떨리는데 일단 저희 애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예. 다른 애들도 아마 같이 당했을 거라 생각도 들고요. 그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동안 또 어떤 짓을 했을지 좀 그런 것도 걱정됩니다. 예. 또 가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로 또 알려지기도 했고 가해자가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를 만나보긴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학대정 알고 난 이후에는 이미 긴급 체포된 후라서 예. 몰랐고요. 만나볼 수가 없었고 이후에 불구속됐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은 이미 문 닫아버렸고 지금 저희한테 연락처를 알려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경찰서에서도. 그러면 가해 간호사 측의 사과는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 네네. 지금 다른 방송에서 예. 좀 접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본인은 학대 관련해서 그냥 조사받고 있고 골절이랑 관계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또 눈에 보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해놓고도 예. 반성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말도 없고 그렇게 발뺌하는 모습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방송 통해서 혹시 이 간호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피해자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값을 톡톡히 받고요. 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똑바로 시인하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버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한 게요. 지난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 5시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지금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 사라진 2시간에 혹시 더 심각한 장면이 담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영상이 실제로 삭제를 해서 줬는지 애초에 기기 결함으로 녹화가 안 됐는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6시 40분부터 7시까지 마지막 소요 시간에 아기를 봤을 때는 외관상으로는 전혀 어떤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전후 시간에 뭔가 뭐 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로 보기에는 아동학대 정황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는지 일단 법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이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에요. 예. 단순하게 학대는 지금 눈에 보듯 뻔한데 예. 그 결과적으로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어떤 법적으로는 생후 오일된 아기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예. 두개골 골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 예.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예. 이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지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예. 저는 지금 많이 힘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어떤 수사도 그리고 뭐 처벌도 뭐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애기들이 또 피해보지 않도록 그런 재발 방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님 지금 아영이를 보러 가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영이에게 맞습니다. 힘내라는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네, 지금 빨리 못 가도 되니까 지금 계속 조금씩 체온도 돌아왔고 유지하기 시작했고 하니까 대소변도 보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고 좀 이따 만나.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 어렵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요. 저희 모두 아영이의 빠른 완쾌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를 꼽으라면 단연 소설가 옌랭커가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자신이 위대한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며 실패자라는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소신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1년 전인 1958년 중국 허난성에서 태어난 옐랭커는 인민해방군에서 28년간 복무했습니다. 루신 문학상, 카프카 문학상 등 20여 개 문학상을 수상해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중국 작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옐랭커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위대한 작품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我想在我的60岁以后写出了一本最具创造性的小说，我的人生是圆满的。如果没有写出来，我会非常的懊恼一生。 2008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시작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작품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부분 금서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옐랭커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问题我只能表达这样一些东西。第一就是尊重一切人类为人的自由和尊严的努力。第二，反对一切任何形式的暴力活动。 옐랭커의 작품은 중국 체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사회를 있는 그대로 담는 점이 중국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위를 상상하기도 한다는 그는 한국에서 단 한 번 광우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중국에서 자신은 구경꾼이자 방관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表达一个观点，一个被禁的书并不等于就是好的小说。我反省我的一生的中，从我的人生到写作都表现出一种懦弱的东西。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 옐랭커의 작품은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절망을 담아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2, 1. 여의도의 총선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이어서 민주당도 1차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지만 이른바 물갈이론에 대한 언급 시점도 올해는 유독 앞당겨진 느낌입니다. 여기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꺼내든 보수 통합론 카드를 놓고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총선 준비에 또 선거법 개정 논의까지 이제 막 시작된 이 예산안 심사가 허투루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총선 열차와 또 더 바쁜 각 당의 움직임, 민주당 최재성, 한국당 김용태 두 분의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